이 이슈는 이제 우리가 신경 써질 만한 그런 이슈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에도 우리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 미국에 수입이 됐다가 또 다른 나라에 재수출이 되는 그 AI 칩 관련해서 반도체 관련해서죠. 25% 관세를 때리겠다라는 포고령 이런 이슈가 있었고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K 메모리 기업의 부담스러운 요소가 될 수 있는 이슈 이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상무장관이 만약에 메모리 기업들 메모리를 잘 만들려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와서 현지 생산하라. 아니면 100% 관세를 부담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역시 미국은 아메리카 퍼스트 역시 그렇구나.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이런 부분을 주문하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고요. 이 반도체 공급망을 새로 짜는 그 현 사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지금 HBM 등 메모리도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은 파운드리 팹 관련해서 파운드리 공장에 한해서였는데 점차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모리 쪽도 이제 포함이 되고 있는 그런 위기 이런 부분을 좀 긴장감 이런 부분을 느끼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는 신경이 쓰일 만한 요소이고요. 미국 투자함에 있어서 조금 더 압박, 스트레스를 받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신경을 안 쓸래 안 쓸 수가 없는 게 만에 하나 100% 정말 관세를 따르게 된다면 미국에 있는 마이크론과 경쟁 자체가 사실상 힘들어지는 우리만의 그 기업만의 그 고충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이제 현실로 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부 기사에서 보면은 삼성과 SK그룹 같은 경우에 추가 투자를 고민 중이다. 이러한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나리오들이 여러 가지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 삼성전자에서 텍사스,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에 대한 그런 부지에 일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메모리 반도체의 공장을 건설해라라고 미국이 강하게 압박, 쪼여올 경우에는 그 부지를 좀 이용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도 언급이 되더라고요. 지금 근데 K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국내에 집중해서 메모리를 생산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부분이 있고 해외에 있는 거는 뭐 몇 개밖에 안 되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안에 낸드 메모리 공장이 있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중국, 우시에 디램 공장이 있습니다. 이걸 제외하고는 국내에 집중적으로 그 메모리를 제작하는 제품을 만드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이걸 미국에서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자체 고민이 생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이크론은 상대적으로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대만, 그리고 미국, 싱가포르, 일본에 공장을 구축하고 있거든요. 이 전략들, 이런 부분을 좀 달리해야 되나라고 이런 부분 우리가 이제 포착이 돼야 될 것 같고요. 한국 측에서는 당연히 불리하지 않게 이걸 협상하겠다라는 의지를 당연히 가지고 있고요. 작년만 하더라도 한국과 미국 쪽에서 무역 협상의 팩트 시트 이런 부분에 우리는 최혜국 대우를 보장하겠다라는 게 명시가 돼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거라도 잘 풀릴 수 있을지 굉장히 관건인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메모리의 갑이기 때문에 관세 따위야 이러면서 우리의 길을 잘 갈 수 있을지 아니면 눈치를 보면서 어느 정도 협상의 타결을 좀 볼 수 있을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크게는 밀리지 않고 있거든요. 이 이슈 주목해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 목표 주가 100만 원으로 JP 모건마저 올렸는데 이제는 왜 온라인에서 보니까 100만 원 나와도 크게 흥분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어쨌든 JP모건에서 목표 주가를 기존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려 잡았고 비중 확대를 유지한다라는 투자 의견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EPS 올해와 그리고 내년까지 이거를 각각 상향 조정했습니다. 20% 그리고 25%씩 상향 조정했는데 이유는 서버 쪽에 수요가 강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범용 메모리의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 이제 긍정적이다라고 하면서 이 얘기인즉슨 실적에 대한 추정치의 상단을 높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가의 방향을 볼 때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29일 날 실적을 발표하는
있는데 여기에서 경영진들이 어떤 멘트를 내놓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좀 적어놨는데 HBM4 같은 경우에도 인증 그런 과정 그리고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한 논의가 또 이뤄지고 있느냐에 대한 여부, ADR 상장 이슈에 대해서 어떤 멘트가 나오는지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게 또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HB의 매출단에서의 변화도 궁금하실 텐데 일단 JP모건에서는 어떻게 분석했냐면 내년부터는 HBM의 매출 비중이 다시금 높아질 거라고 봤습니다. 39% 이상 이 얘기하는 즉슨 작년 같은 경우에 HBM 매출 비중은 좀 떨어졌거든요. 그도 그럴 만한 것이 범용 메모리 쪽에 가파르게 그 가격 상승이 되다 보니까 이익 기여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좀 떨어뜨렸지만 다시 한번 이게 내년부터 좀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 있고요. 범용 메모리 이익 기여도가 높아졌다는 건 좋은 시그널이다 이렇게 또 표현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그 차세대 모델 HBM4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압도적인 점유율로 SK하이닉스가 그 시장을 가지고 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마진 제품으로서 수익성도 여전히 좋을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캐펙스 투자, 설비 투자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올해부터 내년 설비 투자 같은 경우에도 48조 원까지 상향 조정했으니까 이 부분 보시고요. 목표 주가 상향 소식 JP모건의 분석 리포트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현대차가 장중에 8% 넘게 급등하면서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 경신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외국계 증권사 HSBC에서 목표 주가를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81%나 올려잡았습니다. 기존에는 32만 원이었는데 이것을 58만 원으로 올려잡은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당연히 이제 밸류에 대한 재평가가 시작됐다라는 게 골자였습니다. CS2026에서 확실히 기점을 찍은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현대차 그룹에 대한 이미지가 변했다라는 게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구글의 딥마인드나 엔비디아와 파트너십 체결 그런 이슈가 또 많이 부각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상용화를 앞당길 것이다, 빠르게 할 것이다, 가속화에 대한 이런 의지, 이런 부분까지 플러스 점수를 줬습니다. 로보틱스 AI 가시적인 성과, 이런 부분을 앞으로 눈여겨보게 될 텐데 그럼 당연히 주가 측면에서도 밸류에이션 업사이드에 대한 기능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로봇주도 뭐 불을 뿜고 올라가는 상황,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는 양봉의 흐름을 하는 것도 하나의 특징인데 그런 부분도 함께 엮여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HSBC에서 LS 일렉트릭 역시 목표 주가를 대폭 올렸습니다. 기존 41만 원에서 66만 원으로 올렸는데 이유는 올해 성장이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지금 세계 최대 클라우드 그리고 AI 합작사 이런 부분을 신규 확보하면서 미국 쪽 고객사들 탄탄한 신뢰를 구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변압기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알려드렸다시피 뭐 5년 기다려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전력, 기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K, 우리 기업들의 갑 중에 갑 이런 흐름들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전력, 기기 이런 단에서도 목표 주가 상향 소식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진출한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 설비 투자 확대 이슈도 있고요. 또 하나 ESS 성장 모멘텀도 긍정적으로 바라봤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선주입니다. 오늘 아침에 증권사에서 우리나라 조선주들의 기업 평가에 좀 열을 올리더라고요.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봐야 할 것은 신규 LNG선 수주에 대한 모멘텀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올해 전 세계 발주 115척 전망한다라는 이슈 이런 부분도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HD 현대중공업 상상인증권에서 85만 원으로 목표 주가 상향했는데 HD 현대 미포 합병을 고려해서 앞으로 미국 함정 사업 자신감 이런 부분도 함께 가져갈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KB증권에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올렸습니다. 게다가 목표 주가도 올렸는데 3만 5천 원으로 올렸고 올해 실적 성장이 본격화된다라는 가능성 올렸습니다. HD 현대 마린엔진도 괜찮더라고요. 다올투자증권에서 13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했는데 역시 올해 가파르게 실적 성장이 예고가 된다라는 부분과 더불어서 뜨거운 탱크 시황
탱커 시황 때문에 앞으로 추가 수주 가능하다고 하고 이미 하나는 나왔습니다. 올해 연초 중국 2건의 탱커 수주 이슈 있어서 앞으로도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실적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가능성 언급됐습니다. 다만 HD 현대 마린솔루션은 유한타증권이 목표 주가를 떨어뜨렸습니다. 27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이유는 엔진 부분의 외형 성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상치를 소폭 조정했다라는 게 이슈니까 이 부분까지 반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조선주 잘 가는 것도 잘 가서요. 이런 흐름들도 앞서서 잘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다보스 포럼이라고 해서요. 세계 경제 포럼이 굉장히 중요한 경제의 한 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19일부터 오늘이죠. 23일 스위스에서 열리게 되는데 중요한 연사들이 나와서 발표하는 것을 넘어서 트럼프 대통령 임기 이후에 글로벌 시장의 질서가 어떻게 재편될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6년 만에 다보스 포럼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의 우선주의를 표방하면서 어떤 얘기를 할 건지 굉장히 중요한 요인들이 군데군데 포섭돼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다보스 포럼 한눈에 정리를 쭉 해드릴 텐데 다보스 포럼에 두 가지 줄기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올해 경제가 정치나 외교에 크게 좌우될 수 있음을 다보스 포럼에서 좀 알려주지 않을까라는 예측. 이게 중요한 시나리오의 첫 번째이다라는 부분인데요. 트럼프 대통령 오고 중국의 부총리 오고요. 프랑스의 대통령도 발언을 하는 그러니까 굵직한 주요 인사들이 나와서 지금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인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그런 변수들이 굉장한데 이런 부분으로 언급하지 않을까 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는 건 우크라이나의 평화협정이 체결될 수 있을지 그리고 오늘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떠오르는 그린란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유럽 8개 국가에 경고성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내가 그린란드를 확보, 매입 혹은 군사적인 이슈에 대해서 작전을 짤 때 그거에 반하는 유럽의 8국가에 대해서 2월까지 10%의 관세, 6월부터는 25%의 관세를 때리겠다라고 얘기했고 유럽연합 쪽은 우리는 그러면 여러 가지 분쟁을 일으키겠다라고 하면서 지수 선물이 떨어지고 나스닥이 1% 급락하는 흐름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불확실성이 지금 커지고 있는 바 그린란드의 이슈는 다시 한번 떠오르는 지금 큰 쟁점이 됐고요. 이 외에도 베네수엘라, 팔레스타인 이슈 이런 부분이 이 다보스 포럼에서 언급됩니다. 미국에서도 가장 큰 규모의 대표단이 파견이 될 거라고 하고요. 이런 이슈들 사이에서 중요한 정책적인 이슈들, 각 나라의 국가의 이익을 담보한 그런 부분이 나올 것으로 예상돼서 중요한 첫 번째 축은 정치, 외교, 특히 그린란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지정적 리스크의 부분이다라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세계는 하나가 아니라 각각 다 찢어져서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 거고 무역 분쟁에 대한 갈등은 더 심해질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우리나라도 어떤 부분에서 잘 줄을 타야 되는지 중요한 그런 기점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AI입니다. 논의에 대한 무게중심 추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셔야 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AI를 접하면서 이게 얼마나 좋아질 건지 그런 가능성, 기대에 초점이 있었다면 이제는 실적, 그리고 생산성, 혁신에 대한 생산성, 그리고 국가 경쟁력에 얼만큼 기여할 건지 이런 부분은 눈여겨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 아마 뒷페이지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AI, 클라우드, 양자, 우주, 항공 비롯해서 보안까지 다방면으로 논의를 할 것으로 보여서요. 굉장히 중요한 두 번째 축이다라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시장에 투자하는 것보다 위험자산 평가가 K자형을 요구한다고 하는데 시장 어디에 투자하느냐가 더 중요해진다는 게 여기에 이제 골자고요. 앞으로 AI 같은 경우에도 그냥 가능성이 아니라 어느 기업이 실적으로 보답할 건지 어느 기업이 자산 가격 상승을 시켜줄 그런 메가 트렌드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옥석가리가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게 하는 하나의 큰 장이 되지 않을까. 세계경제 포럼의 전 세계 이목이 또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인사들이 나와서 발표를 하는데 앞서서 첫 번째 정치 외교가 올해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있다라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파랑색으로 좀 색깔을 칠해놨고요. 두 번째는 AI 관련해서 혁신 성장에 대한 트렌드에 따라 어떤 기업이 돈을 벌 수 있을지에 대한 힌트를 알 수 있는 건 초록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19일부터 23일까지 펼쳐지는 이런 부분에서 어떤 사람이 나와서 누구랑 대담을 하는지, 어떤 이가 어떤 특별 연설을 하는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 벌써 21일에는 젠스낙 나오고요. 그리고 제이미 다이먼 대담도 있고요. 그리고 20일 같은 경우에는 중국 부총리뿐만 아니라 뭐 마이크로소프트, 블랙록의 CEO들이 다 나와서 대담을 하니까 이런 부분 잘 보시고요. 21일에는 또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얘기하는지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런 부분도 캡처해 두시고 사진 찍어 두시고 그 연설에 대한 그런 일정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세계 경제 포럼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의 장으로 활용할 것이다라는 것도 이미 예고된 바 있어서 얼마나 또 막대한 이익을 챙길지 또 가만 보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블룸버그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메모리 반도체에 베팅하세요라고 얘기했고, 저 사진 속 인물은 디브야 마투르라고 해서 신흥국 투자에 굉장히 오랜 경력을 갖고 있는 애널리스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신흥시장 전문 투자자로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크게 투자한 그런 인물이고요. 작년 동종 펀드 대비 수익률이 97%를 상회한 그런 경력도 갖고 있습니다. 작년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불을 뿜듯 또 많이 갔었는데 이렇게 블룸버그를 통해서 이런 기사가 나온 건 추가 랠리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할 것 같아서 언급을 해드리고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AI 열풍이 워낙 뜨겁다 보니까 메모리 시장은 향후 10년간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점은 2년 차이다. 2년 차 초입 구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년 차에 진입하는. 그러면서 AI는 메모리 산업 부분에서 집약 산업이라서 갈수록 메모리가 더 많이 쓰인다는 얘기와 크게 다르지 않고요. 지금 시장이 과소평가하고 있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향후 더 큰 폭발력을 발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격적으로 우위를 보일 수 있는 그런 데이터도 제시했는데요. 한국과 아시아의 AI 기업이 미국 대비해서 싸다. 저렴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PER 9.3, SK하이닉스 7배, 근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평균은 거의 26배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격차에 따라서 아직도 저렴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K반도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위시한 그런 메모리 기업 같은 경우에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더 오를 수 있다라는 가능성, 이런 부분에 베팅했다고 하니까 마추루 신흥 전문 투자자, 신흥시장 전문 투자자의 의견도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 이런 부분에서 지금 제동이 걸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금리 인하가 끝나면 기업들은 투자를 시작한다고 하는데 그럼 그쪽에서 수익률을 얻지 않을까라는 그런 스토리텔링이었고요. 오늘 아침에 하나증권에서 분석해놨는데 의미가 있더라고요.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준금리 인하가 지금 하단이 막혔다? 이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금통위도 저희가 발빠르게 그때 당시 말씀을 드렸지만 국내의 기준금리 2.5%로 동결했는데 워낙 환율이 높다 보니까 오늘도 역시 1,470원대 위에서 움직이잖아요. 아무리 뭐 재무장관이 강력 이례적으로 구두 개입했다 하더라도 다시금 환율은 상단으로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높은 환율이 신경 쓰이기 때문에 동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에서 지난주 금요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는데 이름이 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원래 연준 의사의 핵심적인으로 이제 임명될 거라고 했던 1위에 대한 후보자가 케빈 해시시였습니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었었는데 이 사람이 밀리고 이름은 좀 비슷하죠. 케빈 워시. 그러니까 해시시 아니라 워시가 다시 부각됐거든요. 임명 확률이 60%로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해시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게 더 좋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케빈 워시에 대한 임명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면서 10년물 금리가
4.2%를 상회하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해시보다는 워시가 매파적 부분이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년물 금리가 올랐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미국과 그리고 국내를 봤을 때 지금 국내는 어쨌든 높은 환율이 신경 쓰이는 와중에서도 국내 수출 경기가 견조한 흐름들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GDP 나오가 5.3이라고 했는데 이 수치가 2015년 이후에 코로나19 그때를 제외하고서 가장 높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신용 위험도 낮은 수준이고요. 이런 부분 봤을 때 어쨌든 그 장기물 금리가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리스크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수출 경기도 양호하고 미국 경기가 견조한 이런 흐름들이 있을 때 전반적으로 과거 공식으로 보면 기업 투자가 확대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미국과 한국 기업의 투자 확대에 대한 업종에 대해서 주가가 조금 더 오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그래서 결론으로 기업을 말씀드리면 국내와 그리고 해외를 나눠놨거든요. 일단 국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중공업, 그리고 HL만도, 현대로템, 현대글로비스까지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알파벳, 마이크론, 램리서치, 뉴몬트 이런 종목들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 다시 한번 공통점을 말씀드리면 재고 비율이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고가 점차적으로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 수요가 늘 수 있다는 가능성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현금이 두둑합니다. 두둑하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세 번째는 설비 투자를 많이 하면서 매출이 늘 가능성이 있고 네 번째는 투자 수익성도 우수하다고 합니다. 이걸 종합해 봤을 때 재고가 줄어들면서 현금은 많으니까 투자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매출과 이익단에서 높은 수익성을 기록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했습니다. 금리 인하가 더 이상 되지 않고 어쨌든 이런 흐름으로 갔을 때 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장기물이 올라갔을 때 이런 흐름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돈을 잘 투자해서 벌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관심 가져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5천 가는 길목에서 100포인트 딱 앞두고 오늘 13거래일 만에 쉬어갔나? 불안할 필요가 없겠죠. 쉬어갈 자리에서 쉬어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에서 3% 조정을 받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그동안 급등했던 자산 가치들 이런 부분이 조정을 받았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차분히 생각해 볼 이슈들 정리하는 그런 타이밍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가져온 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공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이 부분입니다.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핵심 공장이 있을 텐데요.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 초 본격적인 가동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가동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동이 본격화된다면 K반도체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다라는 분석들 곳곳에서 나오고 있고 오늘은 이 부분을 스토리텔링으로 초반을 좀 꾸며드리려고 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 테일러 공장이라고 해서 중요하죠. 왜냐하면 해외에서 첫 파운드리 공장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니까요. 근데 3월부터 미국 텍사스 테일러 1공장이 이제 가동하는 그런 이슈가 있는데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는 고객사 테일러 제품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칩, AI5, AIB6, TSMC 제치고 정말 잘 만들어질 수 있을지 시험대 위에 올라가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고 워낙 규모도 큽니다. 23조 원 규모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바라보는 테일러 공장에 대한 눈 굉장히 값어치 어떻게 더 점핑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최첨단 공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최신 장비가 들어와야 되는데 EUV라고 해서 극자외선 노광 장비가 시험 가동에 돌입했다라는 이슈 들려오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기계 굴러가는 소리가 이제 들린다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깎아버리는 시가
붙이는 뭐 증착 이런 부분 장비들이 순차적으로 투입이 되면서 올 하반기 본격적인 양산 알릴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에서는 에이스급 엔지니어들을 대거로 투입하면서 아무래도 수율을 잘 맞춰서 고객사들이 원하는 제품을 딱딱 만들어내야 되고 그걸 보고 다른 고객사들도 제품을 주문할 테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전략적으로 하고 있다. 수율 안정화를 위해서 이런 메시지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AI 열풍에 올라타기 위해서 열심히 분주하게 노력 중인데 경기도 용인입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1기 가동. 이게 이제 내년 5월에서 조금 더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는데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앞당겨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은 하더라고요. 1공장, 그러니까 1기 공장이 이제 가동했을 때 디램 생산 같은 경우에 월 60만 장에서 70만 장, 12인치 웨이퍼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게 요 단위가 삼성전자와 맞먹는 규모입니다. 삼성전자가 약 65만 장이니까 딱 이게 절반 수준이잖아요. 65에서 평균 수준 70만 장. 요 공장 가동에 대한 이슈, 이런 부분도 잘 보시고요. AI 열풍에 올라타기 위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분주한 핵심 공장들의 모습 또 나오면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요. 블룸버그에서 마이크론의 마니시 바티아라고 운영 부분이거든요. 수석 부사장의 그 인터뷰를 실었는데요. 고위급 임원이잖아요.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뭐라고 했냐면 AI 메모리는 지금 전례 없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PC, 스마트폰만 아니라 최근 많이 시장에서 회자가 되고 있는 그리고 주가까지 튀어버리고 있는 자동차 플러스 휴머노이드, 뭐 자율주행에 이어서 메모리 쟁탈전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갑 중에 갑이다 이런 얘기를 서슴지 않게 하고 있는 흐름들 나타내고 있고요. 마이크론이 중요한 이유는 엔비디아의 공급사이기 때문인데 그를 딱 보면은 삼성전자와 또 SK하이닉스와 맞물리는 접점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로 마지막에 또 언급도 된 부분이 있습니다. 엔비디아 공급업체 마이크론이 지난 분기에 메모리 칩이 너무나 부족한 심각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아무래도 AI 인프라용에서는 그냥 반도체가 아니라 사양이 높은 반도체를 활용해야 되다 보니까 그 수요가 급증하면서 몸값이 치솟는 흐름들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 희망적인 부분은 메모리 공급 부족 이슈는 올해를 지나서 지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고위 임원에서 얘기합니다. 물론 자사의 제품이기 때문에 더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감안하고 좀 보셔야 될 거고요. 그 호황이 이제 내년까지 지속이 된다. 근데 가장 또 실생활에서 그 실무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볼 만한 그런 인터뷰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디램과 낸드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것이다라는 부분을 시사했다라는 점에서 중요할 것 같습니다. 투자도 많이 할 거라고 비쳤는데요. 뉴욕 신규 공장 단지에 약 147조 원 투자 이런 계획도 알렸고요. 근데 양산 시점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으로부터 한 4년 뒤 2030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 공급량을 빠르게 해소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물량으로 싸워야 되는 기업 입장에서는 메모리 단가가 올라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결국 반도체가 품절되고 있다는 거고 앞으로도 이런 현상이 가속화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올해 이미 확실시되고 있다고 하니까 마이크론 당연히 보다 앞서 있는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공급 부족에 대한 수혜가 지속이 되겠네. 이것을 마이크론의 그 수석 부사장의 인터뷰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부분 알려드립니다. 시장 조사 업체 트랜스포스 최근 요 기관의 분석도 전해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메모리 가격 급등은 이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앞서서 마이크론 부사장의 그 근거를 뒷받침하는 재료가 아닐까 싶어서 좀 붙여놨습니다.
범용 디램 가격 급등은 이미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 계약가가 거의 전 분기 대비해서 60% 급등하는 흐름들, 그런 부분은 이미 트랜스포스에서는 전망을 했었고요. 맞아 떨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고, AI 서버 수요 이런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 뭐 선당 공정이나 신규 캐파 서버용 HBM에 집중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PC나 모바일에 들어가는 범용 디램 같은 경우에 공급 부족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연결고리 이런 부분이다라고 또 재차 언급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많이 나오고 오늘 아침에서도 많이 뜨던데, 나냐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최대 수혜가 여기가 될 거라고 하는데 대만 쪽이고 디램 제조업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트랜스포스에서는 직접 언급하기도 했는데 참고해 보시고요. 범용 디램 비중이 높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이 이제 선당 공정이나 신규 캐파 서버나 HBM에 집중하면서 상대적으로 범용 디램 신경을 못 쓰다 보니까 여기 메모리는 좀 한계가 있는데 양은 그런 부분에서 가격이 올라간다. 이 구조는 잘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범용 디램 플러스 낸드 플래시의 가격도 동반해서 올라가고 있는 흐름들이 포착이 되고 있다고 트랜스포스에서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전 제품의 계약 가격 이런 부분이 최대 38%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급 업체들에서 생산을 어떻게 절제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캐파 이제 한계가 있는 거고, 강력한 서버 수요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범용이나 낸드 플래시 모두 가격, 그러니까 메모리죠. 메모리 가격 급등이 이어진다라는 근거, 이런 부분에서 뒷받침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이슈일 것 같고요. 골드만삭스에서 최근 이제 환율, 오늘 같은 경우에도 환율을 보니까 1,475원으로 여전히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해외 외국계에서는 우리나라 원화를 어떻게 볼까 궁금하잖아요. 근데 마침 골드만삭스에서 얘기를 했는데, 골자를 좀 말씀드리면 달러는 약세가 되고 오히려 원화가 치고 올라가는 강세가 되는 그런 국면에 진입할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견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같은 경우에는 올해 다른 여타 주요국 통화국 대비해서 점진적으로 좀 떨어질 것이다라고 가능성을 언급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작년 지난해 지속적으로 이어졌던 달러 강세의 사이클이 종료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과 다른 국가들의 금리 차 이런 부분 좀 보셔야 되는데, 그 격차가 축소되고 있어서 달러에 대한 매력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의 재정 적자 장기화 이런 부분도 부담이고요. 이제 관세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법적으로 분쟁 이런 게 걸려 있는데, 앞으로 재정 적자 부담은 항상 경제의 뇌관으로 자리 잡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글로벌 자금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고 있고 이미 달러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고점 부근이다. 이런 부분에서 비추어 봤을 때 올해는 점진적으로 어쨌든 가격도 높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 봤을 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거, 원화는 강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요. 좋게 얘기한 거죠. 한국의 증시에서 봤을 때 이익 성장이 지속되기 때문에 원화는 강세의 전환이 될 것이다. 이렇게 골드만삭스에서는 얘기했고, 거실 경제가 회복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기대 요인도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환율 작년 말 1,444원에서 올해 말에는 1,400원 밑으로 떨어질 것이다. 오늘 1,475원이잖아요. 요 밴드 좀 보시고요. 아시아 국가의 통화가 수혜를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지금 미 국채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달러 약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과 대만 등 경기 민감국 통화국 더 돋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고, 주식 성과 통화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강력하게 떨어지지 않을 지지선을 구축하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 보시고요. 자연스럽게 다음 페이지에서 넘어가 보면은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 한국 시장에 좀 투자해야 될 이유를 직간접적으로 언급해서 그 부분을 짚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골드만삭스에서는 체인지라고 해서 거시경제의 주요 테마를 6가지로 놨고 앞글자 따보니까 체인지입니다. 그래서 C, 첫 번째는 기후전환이고요. 두 번째는 높은 부채 수준,
H, 그리고 세 번째 A는 인구 고령화, 이제 노령화에 따른 이게 이제 투자의 자금이 어디로 몰릴 것인가에 대한 섹터를 얘기한 거고요. 그리고 N은 새로운 금융 시스템, G는 글로벌 파편화, 하나가 아니라 이제 다 쪼개져서 각자 도생해야 된다라고 어제 머니코드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 의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E는 진화하는 기술이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AI가 되겠다. 그래서 앞 글자만 따면 체인지다라는 건데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AI 투자는 초기에 인프라 투자에서 이제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AI 조력자, 응용 서비스. 그러니까 올 한해 저희가 머니 트렌드를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이것을 AI를 어떻게 경제에 그리고 산업 곳곳에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입니다. 확장되고 있다는 거고요. 신흥국을 잘 봐야 되는 이유가 AI 하드웨어 반도체 수출의 약 70%가 신흥국 시장에서 발생을 하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 TSMC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국가들, 우리나라 비롯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를 끈을 놓지 말아야 된다라고 골드만삭스에서 얘기를 한 거고요. 또 에너지, 유틸리티, 인프라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투자의 끈을 놓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전력 소비가 엄청 급증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도 자체 발전소 기업이 알아서 지으라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2030년 일본 전체 전력 수요와 맞먹는 규모가 된다고 하니까 지속적으로 올해 투자 트렌드 그리고 투자 포인트가 이쪽에도 있지 않을까 골드만삭스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주식에서는 신흥국, 선진국 말고요. 주식을 선호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앞서서 우리나라 좋아하는 이유도 한국 주식시장 이익 성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익 성장이 우수하고 여전히 밸류는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평가됐다. 그래서 먹을거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채권 같은 경우에는 포트 다변화가 기대가 된다고 하는데 인플레는 완화가 되고 또 가파른 수익률 곡선이라고 하는데 스티프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단기 금리는 좀 떨어질 요인이 있는데 장기 금리는 올라간 흐름들. 요게 된다면 사실 경제 정상화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채권에서는. 그러니까 단기 금리가 좀 떨어지고 장기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 격차가 이렇게 기울기가 좀 있어지는 거잖아요. 가파르게 그 스티프닝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채권에서 가파른 수익률 곡선 이런 부분을 전망을 했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ETF 작년 기록적인 자금 유입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ETF 관심 많이 가지시고 자금 투입하시고 거기서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늘고 있는데 액티브형 그리고 하락 방어형이 주도할 것이다라고 했으니까 이 자산군에 대한 배분 전략 역시 신경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JP모건에서 K방산주 얘기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탑픽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목표 주가 160만 원. 오늘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그래도 상대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K방산주를 그냥 비중 유지도 아니고요. 매우 강력하게 비중 확대를 하라. 이 투자 의견을 유지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수출에서도 긍정적으로 표현되는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 총 수출액을 계산해 보니까 1년 사이에 22% 성장을 하면서 요 금액이 나왔고 대표적으로 항공우주와 그리고 탄약 쪽에서 각각 30% 가깝게 성장하는 흐름들이 잡혔는데 올해 역시 수출 모멘텀이 붙을 것이다라고 자신을 하더라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거고요. 여기 이제 별을 붙여주셨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탑픽이고 160만 원 목표 주가고 올해부터 폴란드 K9 2차 실행 계약이 있고요. 그리고 천무, 남은 물량 역시 인도가 시작이 되는 흐름들. K9의 2차 물량도 인도가 되고 그리고 천무 이런 부분도 이제 남은 물량 인도가 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폴란드 천무 97대, K9 82대 인도하면서 전망치를 웃돌 가능성 언급이 되고 있고요. 폴란드 말고 포트폴리오 다변화 전략도 중요하잖아요. 쏠려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이 좀 리스크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공략하는 게 호주와 이집트 쪽인데 여기 수출도 가세를 한다라는 긍정적인 표현을 좀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로템인데 29만 원이고요. 여기는 이제
K2 전차 이게 중요하잖아요. 올해 하반기 역시 K2 전차에 대해서 2차 계약 이행 물량 이런 부분이 이제 인도가 시작이 되고요. 역시나 비폴란드, 폴란드 말고 핀란드 여기는 이집트 이런 부분에 다변화되면서 추가 공급에 대한 변화 느낄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LIG 넥스원 목표 주가 65만 원, 한국항공우주 목표 주가 18만 원 제시했으니까 보시고요. 탑픽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현대건설 오늘 52주 신고가 갔죠? 가고 나서 일부 좀 차익 실현 매물은 있습니다. 그러나 KB증권에서는 오늘 아침에 원전 플러스 건설의 최선호주의다라고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13만 6천 원이었고 제가 리포트 전반적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국내 증권사에서는 신영증권이 가장 높게 썼더라고요. 그게 목표 주가가 15만 원이었습니다. 이거는 참고사항으로 넣어놨고요. 물론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주가가 잘 가서 급등에 대한 부담감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KB증권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글로벌 원전 기업에 대한 재평가 시점이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봤고 그래서 이제 목표 주가 올린 거겠죠.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은 웨스팅하우스나 그리고 홀테가 대형 원전, SMR 협업 요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원전 밸류체인에서 있어서 현대건설의 입지를 좀 강화하는 흐름들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미국이 최초로 3.5세대의 SMR 착공 지원 기업의 선정 과정에서 우리나라 현대건설이 있다라는 걸 확실히 인지하고 있다라는 걸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더라고요. 그러니까 탑은 우리 현대건설이다라는 걸 알고는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글로벌 원전 발주는 LNG 사이클과 좀 유사하게 가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경쟁은 제한적인 시장 구조에 선점 효과가 큰 기업들이 이익률이 좀 클 수 있다고 해서 그게 안성맞춤으로 현대건설이라는 언급 이런 부분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52주 신고가 같습니다. NH투자증권 볼 텐데 지수가 어떻게 보면 오늘 4,900선은 내줬지만 5,000선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뭐 의견은 분분합니다. 5,000선 찍고 떨어질 것이다. 아니면 5,000선 더 이후 확장에 대한 그런 세계관이 열릴 것이다. 의견은 뭐 있습니다. 항상 찬반은 있는 것처럼. 그런데 증시가 잘 갈 때 증권주가 호황을 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DB증권은 NH투자증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봤고 목표 주가를 3만 원으로 올려 잡았는데 실적 추정치를 올렸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IMA라고 종합 계좌 투자이고요. 이런 데에서는 어떻게 보면 고객의 돈을 더 유연하게 잘 굴릴 수 있는 하나의 면허를 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작년 9월에 신청했거든요.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다라는 부분이고 만약 이게 잘 된다면 트레이딩이나 아니면 기업, IB 이런 부분의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면서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이고 아직까지는 발행 어음 소진율이 경쟁사 대비해서는 낮지만 IMA 종합계좌 투자 이런 부분이 인가가 난다면 훨씬 이런 부분도 활용도가 높아질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DB증권이 NH투자증권을 좋게 보는 이유는 배당 수익에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 성향도 적어놨고 배당 우수형 기준에 충족한다라는 얘기도 지금 드리고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증권사가 뭐랄까요? 기업들이 투자자한테 주주들한테 배당을 많이 하면 그 소득세 이런 부분에서 이제 세금을 좀 줄여주는 맞죠? 세금을 줄여주는 그런 분리과세 요건 이런 부분은 충족되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봤고 배당 수익률로 봤을 때 업종 내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게 NH투자증권이라고 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봤고요. 일단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기대 대비해서 상회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는 매력적이다라는 수준 이런 부분도 밝혀냈기 때문에 기대 배당 수익률 업계 최고 NH투자증권 과연 잘 갈 수 있을지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분도 DB증권의 투자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LG이노텍인데 오늘 현재 주가가 거의 28만 원 아닌가요? 그런데 골드만삭스에서는 목표 주가를 또 23만 원으로 썼는데 이것도 올린 금액입니다. 목표 주가 이전에는 20만 원이었는데 올린 게 23만 원. 그런데 현재 주가 한 27만 원, 28만 원 가고 있을걸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괴리가 좀 있다라는 거 일단 알고 들으셔야 될 것 같고요.
4분기 영업이익은 지금 전망치는 한 3,700억 원인데 좀 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4천억 원 이상 바라봤습니다. 환율 효과와 아이폰 수요 회복을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목표 주가는 현재가보다 낮은 그러나 올렸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투자 의견은 중립이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메모리 가격이 오르고 앞으로도 오를 거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스마트폰 시장이 위축될 거란 우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 제품 가격에 대한 부담감 이런 부분도 있겠죠. 워낙 강세 전환 시 이익 감소에 대한 가능성도 함께 언급이 됐고요. 단 투자 포인트는 3가지로 언급이 됐습니다. 광학 솔루션 카메라 부분, 아이폰 18 프로의 조리개, 베트남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마진을 개선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언급됐거든요. 그러니까 LG이노텍의 목표 주가 이런 부분, 투자 의견 중립, 현재 주가보다 낮은 목표 주가 이런 부분으로 LG이노텍을 참고 정도 하시고요. 이게 이제 골드만삭스의 의견이라는 것도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눈에 띄는 여러 가지 종목 중에 하나는 알테오젠이 아닐까 싶습니다. 17% 넘는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게 시장 기대치에 미달했다라는 이유, 그런 부분 때문에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하나증권에서 알테오젠에 대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시장은 일단 17%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향후 이런 보고서로서 반등 매수세가 나올 수 있을지는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하나증권의 메시지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계약 이슈였었는데요.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라고 해서 영국 제약사 줄여서 GSK라고 그냥 얘기를 하겠습니다. 거기 자회사와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이게 항암제, 도스타를리맙이라고 해서 그 SC 제형, 그러니까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 제형으로 바꾸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테오젠이 특화된 기술 플랫폼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관련해서 개발이나 뭐 상업화에 대한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총 계약 규모가 4,200억 원으로 이제 제시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선급금이 295억 원에 마일스톤이 3,900억 원 정도인데 시장이 실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대치가 워낙 높았거든요.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이전 규모 수준과 비슷한 계약 딜이 체결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됐던 바 시장에서는 이걸 바라봤던 거죠. 2조 가깝게. 이 얘기인즉슨 작년 3월 아스트라제네카와 함께 했던 계약을 연상시키는 발언이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사실상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3월 아스트라제네카와 1조 9천억대의 계약 체결이 있어서 이 규모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4,200억 원 나오니까 시장이 실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 급락하는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증권의 골자는 뭐냐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술력과 협상력의 약화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약화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다음 페이지에 만나보면요. 다음 페이지에서 보면요. 이번 계약 조건을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일 품목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에너투 기준으로 해서 2024년 11월 같은 경우에 일본 다이지치 신교와 계약을 했었는데 그 동일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증권에서 알테오젠의 계약 실망 매물에 따른 반박 자료 이렇게 좀 느끼시면 될 것 같고요. 당시 1조 9천억 원에 계약을 했던 아스트라제네카의 계약 내용도 따져보면 이번과는 다르다는 결을 주장합니다. 그 얘기를 보면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임핀지를 포함해서 2개 파이프라인을 추가한 패키지 계약이라서 그 계약 규모가 굉장히 금액 단위상 클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로열티 조건 공개가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번 계약이 GSK와 한 계약이 아스트라제네카 이전 계약 이런 부분과 비교를 해봤을 때 단순한 계약금 규모만을 보고 그 사이즈를 보고 계약의 질을 판단하는 것은 안 된다. 좀 섣부른 판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계약금 300억 원을 일시 납한 건 그래도 그게 상징적인 의미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정맥 주사에서 그 피하 주사 제형을 바꾸는 그런 독자적인 차별화된 기술 경쟁력을 알테오젠 갖고 있는데 그걸 서둘러서 하는
그 모습 그런 부분에서도 점수를 줄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이게 특허가 만료가 2037년인데도 불구하고 서둘러서 이런 제형 변화를 하려고 하는 글로벌 제약사들의 흐름을 보면 알테오젠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느낄 수 있다. 이게 중요한 또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모습 때문에 앞으로 연내에 추가적으로 계약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또 어필을 했는데요. JP모건 헬스케어에서 그러한 역할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역대 최대 규모의 계약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다양한 그러니까 물질 이게 정맥 주사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맞는데 어려움을 겪는데 피하 주사는 간단히 맞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도 단축되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함께 계약을 했던 그런 추가적인 계약 이런 기업 같은 데에서도 추가적으로 계약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것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시장에서 잘 팔리는데 제형으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 에너투 그리고 젬펠리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그 계약 수가 만약에 증가한다면 그냥 변변치 않은 몇 개 계약을 하는 것보다 훨씬 현금 유입에 대한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으로 실적 부문에서 튼튼해질 것이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관심을 가져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에서는 어쨌든 2조, 1조 조 단위 계약을 딱 생각을 했는데 4천억 원 이런 규모를 일단 봐서 그런 부분에서 실망 매물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하나증권에서는 이 상징적인 차별화된 기술 플랫폼을 갖고 있는 바 앞으로 추가적인 계약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 그런 부분은 반발 매수세로 생각하면 된다라는 의견으로 목표 주가는 유지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참 무섭게 올라가죠. 오늘도 51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50만 원 선을 넘어갔는데 이 증권사에서 지금 목표 주가를 80만 원으로 올려잡았습니다. 지금 증권사가 이제 국내 증권사였는데 목표 주가를 80만 원까지 올려잡아서 과연 이 수준이 가능한가 이제 이렇게 또 생각이 되는 거죠. 연일 좀 상승세를 갖고 있는 상황이고 그 이유는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있습니다.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현대차의 생산성 혁신에 대한 결정적인 그런 한 해가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가치를 좋게 봤고요. 목표가 80만 원으로 얘기한 그런 상전 근거 이런 부분을 여기서 써놨는데 이게 지금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KB증권 맞나요? 어쨌든 목표가가 80만 원인데 이 증권사에서는 시가총액을 164조 원으로 가정해서 이거를 반영을 했습니다. 이 부분 참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줄기를 좀 나눠보면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대한 간접 지분 가치 35조 원을 반영을 했고 그리고 원래 이제 현대차는 기존의 자동차 사업이었으니까 그 부분을 봤을 때 69조 원에 됐고요. 또 휴머노이드 기반 자율주행 파운드리 확장 가치 이런 부분을 60조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이제 164조 원으로 가정을 해서 목표 주가를 80만 원으로 제시했다라는 게 이 국내 증권사의 그 부분이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생산성 혁신 기반의 자율주행 한 축과 파운드리 완성 이런 부분에 대한 단계적인 진입 단계 이런 부분 앞으로 기업 가치를 이끌어 올릴 수 있을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글 제미나이 로보틱스 AI 전략적 협업 통한 두뇌를 확보하고 있는 바 사실 현대차 그룹에 대해서는 그 인프라가 워낙 튼튼하기 때문에 기존 자동차 업종 그런 제조업에 대한 기반을 피지컬 AI로 옮겨왔을 때 훨씬 가성비 있게 효율적으로 돌릴 가능성에 대해서 매번 언급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공장 데이터 있고 빠른 의사결정 있고 그 양산 역량 이런 부분도 확실하게 튼튼하게 보조가 되는 바 앞으로의 기업 가치가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결국 피지컬 AI 시장은 두 그룹이 강자를 유지할 거라고 봤는데 이 증권사에서는 현대차 그룹과 테슬라다라고 언급했는데요. 이 부분도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맥쿼리에서 K 원전주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현대건설, 한국전력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의 목표 주가를 다 올렸습니다. 일단 투자자 관심들이 4분기 실적도 중요하지만 이제 올해 수주를 얼마큼 많이 하느냐에 지금 시선이 이동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대부분 K 원전 섹터에 대해서 커버하는 기업의 목표 주가를 일제히 상향했는데 최대 44%까지 상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건설은 9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올려잡았는데요. 이유는 올해 대규모 원전 수주에 대한 모멘텀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거의 4조 원에서 10배 뛴 38조 원 정도 늘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10배 뛰는 거고 오늘 또 시티 그룹에 대한 그 보고서도 봤는데요. 여기도 목표 주가를 7만 원 위로 올렸더라고요. 7만 3,500원인가? 한국전력 맥쿼리에서는 7만 3천 원으로 올렸고 그보다 한 단계 위로 시티가 올렸습니다. 근데 여기는 직접적인 원전에 대한 노출에 대한 매출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5% 미만이지만 이미 강력한 이익 사이클에 진입을 했다라고 하면서 최근 한국전력이 심심치 않게 국내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한국전력이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역시 최근 관심사인데 목표 주가를 맥쿼리에서 8만 6천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단기의 수준은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30년까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이던스를 주목하라라는 부분이었고요. 수주 잔고가 41조 원으로 원전 비중이 53%나 돼서 이런 부분으로 추가 상승에 대한 사이클 이런 부분이 좀 매력적이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K원전주 목표 주가 올라가는 소리가 자꾸 들려오는데요. 이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코스피 5천 가는 길목에서 오늘 장중에 4,900까지 다시금 되찾는 흐름들, 코스피는 양전 플러스로 돌아서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마켓나우 2부에서 속보 자막을 띄워드리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하고 있잖아요. 집권 2년 차에 대한 성사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 5천 우리가 이제 현실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 힘을 좀 실어줄 수 있는 멘트들이 나올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4,900 가는 데에 또 열일을 하고 있는 종목 현대차 앞서서 목표 주가 80만 원짜리 국내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다고 했는데 KB증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까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지금 잠재해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야욕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노벨 평화상 너네들이 안 줬으니까 나는 그린란드를 탐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는 거고 이제 간밤에 봤는데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 그린란드 어떻게 밀어붙일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곧 알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시장이 빠지는 흐름들이 또 있었거든요. 그런 지정학적 불확실성, 국제 분쟁, 각제 도생, 미국 우선주의 이런 부분으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올라가는 흐름들도 하나의 중요한 패턴이니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트럼프 대통령은 경고했고 유럽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월 1일부터 관세 10% 그리고 6월 1일부터 25% 관세를 차츰 매기겠다라고 했고요. 유럽은 강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에서 강대강으로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덴마크 연기금이 있습니다. 여기 이름을 써놨고요. 근데 이달 말까지 미 국채 1억 달러 규모를 전량 팔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덴마크 연기금이 운용 자산이 34조 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미국 국채 1억 달러 전량을 팔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매도에 대한 방침을 얘기했는데 이게 덴마크 전체 연금 자산의 약 3%가 운용 자산, 이 연기금에서 34조 원 하는 거고 미국 국채 보유는 운용 자산의 한 0.4% 수준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유럽 연기금에서 미 국채를 팔아버렸을 때 미국의 재정 적자 이런 부분이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노리는 걸까요? 일단 덴마크 연기금 쪽에서는 이렇게 미국 국채를 팔아버리겠다라는 의도를 미국의 재정 적자나 이런 부분이 악화됐기 때문에라고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그린란드 이런 부분에 대한 방어 혹은 뭐 공격 이런 수단으로 현재 부상이 되고 있습니다. 덴마크의 연기금이 미국 국채를 팔아버리겠다, 중단하겠다 이런 소식이 들리면서 시장은 셀 어메리카, 미국을 팔아치우겠다라는 전초전인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10년물 국채가 4.2%로 튀어오르면서 4개월 내 최고치의 흐름을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보면서 유럽이 이제는 관세를 넘어서 금융전까지 하는구나. 그 영역까지 대응을 좀 확대하는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었고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또 시장에서는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고 전문가들은 이런 시나리오가 그러니까 유럽
에 대한 그 나라가 미국 국채를 전량으로 팔아버리는 그런 일련의 흐름들에 대해서 좀 현실성은 앞으로도 낮지 않겠느냐라는 시나리오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미국의 재정 부담이 심화됩니다. 국채를 팔아버리게 되면 유럽 국가에서 그러면 국채 금리가 자연스럽게 급등하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튀어오른 것과 같은 맥락이고요. 달러가 약세의 가능성이 굉장히 짙습니다. 그리고 유럽 또한 유로화가 급등이 되고 미국 경기가 둔화되면은 어쨌든 수출 충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양쪽에서 피 터지는 싸움에 대한 결과가 이런 극단적으로는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뭐 분석을 하던데 이 감정 싸움이 어디로 갈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금융시장은 주시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진화에는 나섰습니다. 미국 쪽에서. 왜냐하면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이거는 작년 4월과 유사한 히스테리 같은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유럽 쪽 이 국채, 미국 국채 매각은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해서 강력 부인하기도 했고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 같은 경우에도 미국과 유럽, 영국 무역 협정 관련해서 견고하다라는 점을 강조는 했습니다. 하지만 진화에 나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발작 요인을 보였다, 발작 증세를 보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만나보면요. 그러면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일본에 대한 금리 이런 부분도 이제 충격을 줬거든요. 뭐냐면 최근 보면 이제 30년, 40년 만기 일본 국채 수익률 보셔야 되는데 하루 만에 뭐 25bp 같이 급등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조기 총선 앞두고 있잖아요. 근데 양당에서 모두 지금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뭐 감세를 하겠다 이런 공약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총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국채 발행 안 한다고 해도 아무도 안 믿는다. 이런 시선이 좀 강하고요. 당연히 국채 발행할 거고 그러면 재정 건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악화될 거고 그러면서 금리가 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미국과 그리고 일본 뭐 정치적으로 두루두루 보면은 여러 가지 세금을 약화시키고 세금을 좀 깎아주고 그리고 뭐 보조금을 확대하고 그런 유인책 물가 부담을 이유로 하고 있습니다만 글로벌 국채 금리에 대한 변동성을 확대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도 8월 이후 최고치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으로 시장이 지금 보이고 있고 미국 재무장관이 이렇게 금리가 튀는 데에는 일본의 영향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제목으로 써놨거든요. 보통 통상 일본이 재치기를 하면 미국 국채 시장은 몸살을 앓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국채 시장의 최대 고객사 중에 한 명이 한 나라가 일본이거든요. 그런데 미국 쪽에서는 최대의 고객사를 잃게 되면 재정에 대한 부담이 막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아무래도 신경 쓰일 거고요. 뭐 일본 쪽에서는 금리도 올라가는 뭐 우리 동네에 금리가 더 좋다 하면서 옮겨갈 수도 있는 거고 미국 쪽에 압박할 수도 있는 거고 빨리 돈 갚으라고 하면 그럼 미국 쪽에서는 재정 악화 이런 부분은 좀 심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동맹국들의 국채를 보유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라는 시선 이런 의문이 나올 때는 전반적으로 글로벌 금융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는 바 우리 시장은 특이하게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굵직한 기업도 요즘에 삼성이나 SK하이닉스나 현대차가 잘 해주다 보니까 오늘 이런 부분에선 리스크를 좀 피해가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의 어두운 그림자는 이미 와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이 잘 수습이 될 수 있는 게 중요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도이치방크에서 이런 이슈를 좀 제기해서 이건 잠깐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뭐냐면 도이치뱅크에서 이제는 종목 전략 여러분 포트폴리오 짤 때 종목을 압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자주 언급해드렸죠. 업종과 기업별로 차별화가 굉장히 심해질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포트에 편입해야 하는 기업으로는 현금 창출 능력이 있는 기업, 그리고 비용을 통제할 수 있는 기업, 기존 사업과 시너지를 잘 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괄적으로 AI 꼬리표를 달고 뭐든지 성장하는 시대는 끝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나눠서 얘기했는데 첫 번째 AI 반도체부터 말씀드리면요. HBM이나 첨단 공정 이런 부분에 대한 핵심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은 여전히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다만 밸류, 이 주가의 측면에서 봤을 때 중장기적인 성장 기대감이 상당히 주가에 선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주가 고점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 이런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네오클라우드와 AI 인프라 기업들인데요. AI 수요가 확대되면서 확실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함과 동시에 반대적인 부분에서는 대규모 설비 투자 그리고 전력 네트워크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익 가시성이 제한될 가능성 이런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세 번째는 빅테크 기업들인데요. AI 투자 효과가 단기적인 실적 개선을 보일 때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했고 시장의 기대는 굉장히 높은데 실제 실적 기관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그 괴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 역시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AI 버블 붕괴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실질적인 뭔가가 없었잖아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가는 AI 장기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많이 반영되어 있는 바 수익화 지연이나 규제 강화, 전력 인프라 제약,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부분이 아직 미반영되어 있는 바 좀 조심해라, 경계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기업을 잘 선택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JP모건에서 마이크론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이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영향을 미칠 요인이거든요. 잠시 언급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이크론이 대만에 공장을 인수한다라는 의향서 이런 부분에 서명을 했습니다. 현금으로 약 2조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2조 7천억 원 되는 규모인데요. 이렇게 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D램 생산을 좀 확대할 수 있으며 요즘에 D램이 범용 이런 부분에서도 잘 나가기 때문에 당연히 글로벌 메모리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이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사점들을 봐야 되는데요. 메모리 업사이클 전망은 재확인했다라는 부분이 중요한데 D램은 좀 괜찮을 것 같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HBM은 역시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봤습니다. HBM은 중요한 게 기술력으로 봤는데 아무리 봐도 기술력이 탄탄한 기업들은 결코 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게 좀 핵심인 것 같았고요. 그렇다면은 마이크론이 공장을 인수해서 D램 생산을 늘리려고 하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많이 궁금해하시잖아요. 근데 오늘 주가 보니까 뭐 잘 가더라고요. 크게 염려하지 않는 흐름들 최근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나 JP모건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메모리 경쟁력이 탁월하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메모리 가격 상승 사이클이 장기화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후공정 패키징 투자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이 경쟁력이 중요하다라는 언급했고요. 큰 걱정이 없다라는 게 이 보고서의 골자였습니다. 이 부분도 중요해서 알려드립니다. KB증권에서 에코프로비엠을 얘기를 했는데 목표 주가를 올렸더라고요. 목표 주가를 19만 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일단 고에너지 밀도가 좀 높은 배터리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 당연히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로봇을 얘기를 해서 이제 에코프로비엠도 역시나 로봇을 장착하고 그래서 목표 주가를 올렸나라고 생각하게 하는 보고서였습니다. 코스타 활성화 정책 수혜 그리고 로봇 기대로 최근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전고체 배터리 시장이 본격화되면은 양 사이즈에서 수혜를 두둑하게 입을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B2B 쪽, B2C 쪽, 그러니까 기업과 개인을 상대로 하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인 부담이 있었습니다만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에는 B2B거든요. 기업 간 기업. 그렇기 때문에 가격 민감도가 많이 떨어진다. 긍정적이라는 얘기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높은 에너지 밀도 그리고 뛰어난 안정성, 충전 속도 이런 부분에 강점을 보이고 있어서 이런 모멘텀을 갖고 기업가치 상승을 노려봐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흑자 전환이 전망되는데요. 양극재 판매 가격에 대한 데이터도 있었고요. 리튬 그리고 환율이 상승해서 도움을 준다라는 얘기까지 있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저 그 VCR을 보니까 더 감회가 새롭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동안 많이 힘들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허우적대는 그런 나날도 많이 겪으셨을 텐데요. 어쨌든 국정 혼란을 지나서 우리가 새 정부를 맞이한 이후에 코스피 10개월 만에 2,800선 가고 그 이후에 3,000, 4,000, 드디어 오늘 장중에 5,000까지 그 역사적 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축하합니다라는 얘기 이곳 쪽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이건 비공식이긴 한데요. 코스피 5,000 특위가 사실 정부 출범 이후에 만들어졌잖아요. 비공식으로 5,000 회동 이슈가 있습니다.
작년 6월이었습니다. 코스피 5천 가자. 이게 과연 현실화될까? 그 당시에는 많은 분들이 믿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낸 거고요. 이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열겠다라는 당찬 의지, 이런 부분이 표명이 되면서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요. 국민들에게, 투자들에게 보여준 부분이 여실히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1차, 2차 상법 개정안 처리, 이 이슈를 들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이제 3차 상법 개정안 추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 이런 부분도 빠르게 좀 처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왜곡됐던 한국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직도 이렇게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PER, 주가 수익 비율은 대만이나 일부 다른 개도국에 비해서 여전히 낮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코스피 5천 장중에 오늘 봤으니 코스피 5천 안착, 지속 성장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특히 오찬에서도 이런 얘기가 오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국내 증시 구조적 한계 부분을 넘어서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분단 국가이고요. 그리고 기업 지배구조 이런 부분도 많이 인식이 변화였지만 더 가야 될 길이 있고요. 정치 시장 리스크 이런 부분도 앞으로 더 질 좋은 시장을 위해서 달라져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듯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코스피 5천 가자라고 하면서 코스피 5천 안착 이후를 또 바라보면서 시장 불신을 해소해야 된다고 하면서 공정한 경제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주가 정상화 그리고 불공정 거래를 타파해야 된다. 여기에 엄중 처벌하겠다라는 내용도 더해졌었죠. 이런 부분으로 코스피 5천 시대를 우리가 열고 있는데 이제는 5천 찍고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5천 딱 찍었으니 이왕 간 김에 6천, 7천을 향해서 가자. 이런 구호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민병더 5천 특위위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좀 전화 연결해서 소회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지금 코스피 5천 드디어 됐습니다. 정말 생각보다 빨리 현실로 다가온 것 같은데 소감이 어떠십니까? 예.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 증시에 대한 신뢰가 바닥이었잖아요.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기쁜데요. 저는 특히 인제 과거에 금투세 정책 디베이트를 제가 주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의 합리적 결론이 뭐였냐면 자본시장의 선진화가 우선이라는 것이었거든요. 그 정책 디베이트의 결론을 우리가 실행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실행의 효과가 이렇게 나와서 정말 보람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인제 이 성과가 일부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에게 가야 되는데, 즉 민생에 기여하는 자본시장이 가야 되는데 이 방향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위원님이 강조하신 그 자본시장 선진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인식 더 많이 커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코스피 5천 가는 길목에 AI와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약진이 컸다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이런 반도체, 대형주 쏠림 현상, 양극화에 대한 진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예, 맞습니다. 어 코스피 시가총액의 증가분의 70% 이상이 두 종목에서 나왔거든요. 이제 반면에 인제 2차 전지, 화학이라든지 내수주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6% 에서 7% 정도 뒷걸음질을 쳤어요. 그래서 지금 자금 시장을 보면은 좋은 상승이긴 맞다. 좋은 상승이지만 아직은 불안한 구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이 대형주 중심의 지금 불장인데 이 상승 용기가 시장 전체로 확산되는 구조, 이것이 지금은 핵심이다. 그러지 않으면 개인 투자자가 이탈하게 되거나 원화 약세가 계속 겹치면 오히려 양극화가 더 고차가 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지금은 상승의 온기를 시장 전체로 확산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신뢰 있는 시장을 바탕으로 해서 고루고루 상승하는 그런 전반적으로 훈풍이 부는 시장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코스닥을 포함한 소외된 중소형주, 그리고 순환매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있다면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요? 네네, 맞습니다. 이제 대형주만 오르는 시장은 건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핵심이 뭐냐면 중소 중견 성장 기업으로 자금이 흘러가게 되고 가야 되고, 그것이 단기 자금이 아니라 장기 자금이어야 되거든요. 즉 장기 자금이 중소 중견 성장 기업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것이 핵심인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국민 성장 펀드에 장기 투자를 하게 유도하는 것인 거거든요. 이 국민 성장 펀드의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배당 소득 9% 분리과세, 최대 40% 소득공제, 이런 부분이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해외로 빠져나간 자금이 있잖아요. 그 자금이 국내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국내 시장 복귀 계좌, 이 제도를 저희가 또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 투자 인센티브를 통해서 순환매를 유도하고 코스닥, 코스닥, 중소형주까지 함께 살아나는 그런 시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디어 5천선을 봤습니다. 향후 5천 안착을 위한 과정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국 증시 레벨업을 위한 정책 방향성 다시 한번 언급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민주당은 지수 관리, 이것을 핵심으로 두는 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을 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상법 1, 2차 개정을 했는데, 이사회 충실 의무 확대라든지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이 주주 권익과 기업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들을 해왔고요. 앞으로 3차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자사주 소각 원칙을 제도화해서 기업 가치와 시장 신뢰를 확실히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대형주만 오르는 불장이 아니라 시장 전체로 확산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 방식으로 장기 투자 인센티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금, 장기 자금이 시장을 바치고 대주주에게만 유리한 시장이 아니라 국민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그런 증시 레벨업을 하겠습니다. 네, 이제 한국 시장 믿고 투자해도 된다라는 2026년 기대하겠습니다. 위원님의 활약도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코스피 5천 시대 소외와 더불어서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코스피 5천 특위의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의 인터뷰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 코스피 대형주뿐만 아니라 코스닥에도 훈풍이 불길 기원합니다. 자, 바로 앵커 브리핑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이슈가 좀 정돈이 돼서 그나마 뭐랄까요, 리스크가 제한이 돼서 오늘 코스피가 더 또 잘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역시 이런 내용 보면은 트럼프가 트럼프다웠다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보스 포럼에서 유럽 국가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린란드를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는 미국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워낙 이제 그린란드에 대한 야욕을 크게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희토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점을 갖고 있잖아요. 그 풍부한 희토류 매장지이기도 하고 중국과 러시아 사이의 전략적인 요충지이기도 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북미 지역이기도 하고 일부이기도 하고 서반구 최북단의 우리 영토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슈 때문에 결코 놓칠 수 없는 중간 선거를 위해서라도 기록에 남고 싶어 합니다. 나는 그린란드 영토를 차지한 그런 업적을 이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야욕은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글로벌 시장이 어느 정도 리스크를 제한했다고 하는 이유는 무력 사용을 배제하겠다라는 멘트를 들었거든요. 이 이슈가 있었다라는 부분이고 결국 그린란드 딜에 대해서는 또 트럼프 대통령은 모릅니다. 또 성미에 안 맞으면 또 급변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어느 정도 합의에는 도달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2월 1일 시행 예정인 유럽 관세를 철회하기로 해서 요 리스크가 일단 완화가 됐다라는 점, 이런 부분에 시장은 일부 안도를 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시장의 온기가 확 달라졌거든요. 지난밤 같은 경우에는 지난 거래일 같은 경우에는 셀 아메리카가 본격화되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3대 지수가 긴장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다시 한번 이런 부분이 진정이 되면서 러셀 2000이 사상 최고치를 쓴 흐름들이 있었고 S&P 500 대비해서 중소형주가 고점을 치고 올라가는 시장 수익률 대비해서 잘 가는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17년 만에 최장 기록을 기록했다. 일별로 봤을 때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리스크는 일부 제한이 됐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좀 보면은 젠스당도 역시 다보스 포럼에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굉장히 중요한데 레리 핑크 블랙록 CEO와 대담을 했는데 AI 죽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면서 AI 거품론을 일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일단 이미 수천억 달러의 인프라 초기 단계에 투자금이 들어갔는데 앞으로 수천조 원이 더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해서 이제는 AI는 전기와 도로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 우리 일상생활에 뭐 그냥 베이스로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5단 케이크를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 그 위에 칩 컴퓨팅 인프라,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AI 모델, 그 위에 애플리케이션 이렇게 5단 케이크를 설명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AI의 구조라고 설명을 하고 최대 경제적 이익, 가장 많이 돈 벌 수 있는 거, 그 최상단은 애플리케이션에서 창출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AI 시대 이제 본격화 여러 가지 생산 혁신성 이런 부분을 얘기하면서 일자리 창출도 언급이 됐거든요. 전방위적으로 제조업, 건설업, 소프트웨어 전방위적으로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했는데 데이터 센터 수요에 힘입어서 역대 연봉이 이쪽 업계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한 게 특징적인 게 인상적이었는데 배관공 그리고 전기기사, 건설 인력 이쪽에서 역대 연봉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AI 거품론 일주가 다보스 포럼에서 젠스당 CEO의 발언 중요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이슈가 UBS에서 좀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갖고 와봤는데요. 지금 뭐 현대차가 오늘도 불을 뿜고서 장중에 또 고점을 쳤듯이 자동차 산업에 대한 일정 부분 기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UBS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디램 폭풍이 자동차 산업을 짓누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여기에 동의하시는지는 좀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UBS에서는 생성형 AI가 확산이 되면서 파운드리나 메모리 웨이퍼 이쪽에 생산 투자, 캐파가 빠르게 잠식이 되고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AI에 대한 수요가 넘쳐나니까 반도체도 공장 같은 경우에도 돌릴 때도 그 공장 돌리는 게 굉장히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D램 공급에 있어서 HBM 중심으로 뭐 공장도 돌아가고 수요도 쏠려다 보니까 여기에 투자를 하는 흐름들. 그래서 이 HBM 중심으로 쏠려 있는 현상 안에서 설명을 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혹시나 자동차용 메모리 가격이 급등하고 거기에서 오는 공급 부조 이런 부분이 나중에 리스크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언급하면서 2분기부터 이런 충격이 가셔야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동차 부품 업체의 뭐 업계의 순이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기본 시나리오는 한 5에서 6% 감소하고 굉장히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최대 24%까지 급감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품질 최첨단 그런 반도체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섹터일수록 이런 현상에 직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집중형 컴퓨팅 채택을 하는 완성차 업계나 아니면 부품, 핵심 업체,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라고 해서 ADAS 그런 비중이 높은 부품 공급사 이런 부분에 이런 위기가 닥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큰 리스크에 노출됐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올해부터 내년 기술 단절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했는데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했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AI 이쪽에 한 곳에
균형이 파괴되고 쏠려 있으면 다른 쪽은 그런 메모리 이런 부분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불균형에 따른 수급 그리고 자본의 흐름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만직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UBS에 따른 디램, 폭풍 이런 현상에 따른 자동차 산업의 리스크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코스피 5천을 돌파하면서 민병덕 의원 전화 연결하느냐고 시간을 많이 써서요. 뒷 브리핑, 그러니까 머니코드 브리핑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삼성전자가 16만 원 선 터치를 하면서 52주 신고가 기록을 했고 지금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200만 주 가까이 들어오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삼성그룹주에 대한 분석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일단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에 삼성으로의 파운드리 고객사 확대에 대한 가능성 이런 부분을 언급을 했더라고요. TSMC 세계 1위의 그 만들어주는 그런 공장이잖아요. 기업인데 첨단 3나노 공정에 대한 병목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얘기인즉슨 3나노 공정에 대해서 너무 많은 고객사 물량이 주문이 들어와서 더 많은 물량을 생산해내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 그게 내년까지 주문이 밀려 있다고 하니까요. 요 흐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3나노 그 전이 이제 5나노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이하에서도 공정에 대한 병목 현상이 있었지만 3나노 공정에서 너무 주문이 많이 밀려서 다른 제품 못 만드는 그런 병목 현상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삼성이 빅테크 기업 관련해서 첨단 공정으로 제품을 만들어줄 수 있는 가장 뚜렷한 핵심 수혜주가 될 것이다. 그런 대안이 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인텔보다 공정 안정성 측면에서는 삼성전자를 선호한다.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3나노, 그 더 첨단 2나노 같은 경우에 공정 수율이 60% 돌파한 것으로 인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60% 정도면 양산 가능 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라고 인식하는 단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최첨단 3 다음이 이제 2거든요. 2나노 공정 주문이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가능성. 그래서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 국면에 진입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미 작년에 테슬라와 24조 원 규모의 계약을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테일러 공장에서 이제 만들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최근 구글과 AMD 관련해서도 칩 관련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아마 파운드리 다음 고객사가 AMD나 구글 쪽에서 더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생각은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사실 그동안 삼성전자나 파운드리가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6조 원대, 올해도 3조 원대 영업 손실이 예상되는데 이제는 고객사가 이렇게 늘고 앞으로 추가 계약 이런 부분도 눈여겨보게 됨과 동시에 내년에 흑자 전환 가능성 분석 보고서도 이미 머니코드에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 수율 개선 국면에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의 흐름들 잘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얘기도 보셔야 됩니다. 이제 삼성으로 빅테크 이제 주문이 몰린다.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중국의 유명한 디스플레이 업체가 있는데 BOE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상하게 아이폰 OLED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반기 생산 차질을 빚고 있어서 아무래도 아이폰 OLED 출하량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뒤처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나오면서 중요한 거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아이폰 OLED 수백만 대를 이관을 받았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LG 디스플레이보다 오히려 아이폰 OLED 생산 능력이 조금 더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수혜를 입지 않을까라는 가능성. 어찌됐건 TSMC는 공장 이런 부분이 부족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캐파, BOE는 생산 차질이 보여지고 그래서 삼성그룹주로 지금 매기가 쏠리는 흐름들 이런 부분이 나타날 가능성 그리고 팩트들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되겠습니다. 국내 증권사보다 높은 목표 주가를 써낸 게 바로 골드만삭스입니다. 기존에 230만 1,000원에서 243만 1,000원으로 올려잡았고 국내 증권사 상단 밴드보다 높게 잡아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작년 영업이익이 2조 돌파돼서 기사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쳐보면 이 얘기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1년 사이에 거의 60% 가깝게 성장한 흐름들이 나타납니다.
있습니다. 1공장에서 4공장이 정말 쉴 새 없이 돌아간다고 하고요. 환율 효과도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올해 매출 성장 가이던스도 거의 뭐 20% 성장할 것이다라고 제시가 됐는데 5공장 초기 그 국면이 좀 기여를 하면서 바이오 캠퍼스 부지 확보도 작년 11월에 했잖아요.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확장 계획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7조 원 투자하면서 유전자, 뭐 치료제, 항체, 백신, 새로운 그런 모달리티 확장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6공장 건설도 지금 이사회 승인 대기 중이거든요. 앞으로 캐파 확장에 대한 물량 생산 증가, 이에 따른 실적이 더 업사이드 되는 그런 흐름들 잘 또 눈여겨보시고요. 다만 이제 대규모 투자에 들어가기 때문에 25년도 회계 기준으로 배당은 없고요. 약 3년 뒤에 배당 정책을 재검토한다라는 그런 방침이 있으니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삼성전기입니다. 이번에는 JP모건에서 삼성전기의 목표 주가를 32만 5천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기판이 성장 동력이고요. 그리고 MLCC라고 해서 전기를 고르게 다니게 할 수 있는 그런 적층 세라믹 콘덴서라고 하는데 그 구조적인 이익 개선, 이 두 가지 틀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급 기판을 쓰기 때문에 수익성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 여기다가 써놓은 거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PC 수요가 둔화됨에도 우려감은 있지만 지금 자동차, 산업용, MLCC 이런 부분에서 훨씬 수익성을 받쳐준다고 하거든요. 워낙 약세도 더해서 그래서 마진 구조가 유리해진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이렇게 상향한 요 이슈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K전력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대폭 상향한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일단 삼성그룹주부터 살펴드리면 데이터 센터 운영에 있어서 삼성 SDS가 지금 업종 내 탑픽이라고 제시가 됐거든요. 24만 원 새롭게 제시를 해서 이 부분 좀 챙겨가시고요. 그리고 전력 설비단에서는 LS 일렉트릭의 목표 주가를 대폭 상향했습니다. 33만 원에서 68만 원으로 올려 잡았는데요. 미국 데이터 센터 수주에 대한 모멘텀 얘기를 하면서 이게 지속 성장 가능에 대한 전환의 해다 이렇게 언급이 되면서 국내 전력망 투자에 대해 가시성을 확보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HD 현대 일렉트릭도 9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모건 스탠리에서 올려 잡았는데 공급 부족 현상으로 판가 상승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한 기반 이런 부분이 주가를 상승시킬 요인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운영에 대한 탑픽 삼성 SDS 그리고 전력 설비단에서는 LS 일렉트릭 목표 주가 대폭 상향 소식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중국 쪽에 대한 그 그늘을 반사이익을 얻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 해낼 수 있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철강주인데요. 철강 업종이 1분기 턴 어라운드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굉장히 어두운 터널에 있었다가 막바지 빠져나오는 그런 구멍? 그런 구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부터 감산 기조는 지속이 됐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재고 조정 마무리 국면에서 이제 정책 같은 부분도 이제 잡히다 보니까 긍정적인 변화의 흐름이 잡힌다는 거고요. 최선호주는 현대제철입니다. 철강 업황에 대한 턴어라운드 그리고 동가격 강세. 구리 가격 같은 경우에는 철강 산업 잘 가는지 바로미터인데 이 부분이 좀 도움이 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선호주 현대제철이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현재 중국은 우리가 구조조정이라고 뭐 대놓고 얘기는 안 하지만 그래도 소리 없는 구조조정이 진행된다라는 의미 이런 부분에서 질적 개선 이런 부분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게 반사 수익이 우리나라 기업에 올 수 있다라는 구조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사실 인텔이 실적에 대한 이슈 나오고 나서 시간 외 거래에서 11, 12%까지 급락하는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타격 없이 우리 시장이 가는 모습 역시 시장이 일정 부분 강한 파워를 우리는 갖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는 하는데 AI 반도체 관련단에서 지속적으로 봐야 할 이슈이기 때문에 언급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4분기 매출액은 시장 예상치를 웃돌아서 인텔이 나왔다는 거 중요한데
했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이렇게 급락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쓰인 그 밑에 재료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올해 자본 지출 이슈가 브레이크가 좀 걸리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보합 아니면 소폭 좀 감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최대 리스크는 공급 부족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1분기 매출단에서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4분기 매출은 137억 달러 이 부분이었는데 올해 1분기 매출은 좀 둔화가 되는 거죠. 122억 달러로 둔화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워낙 AI 인프라가 확장이 되면서 디램과 낸드 더해서 기판 가격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품 가격이 올라가는 흐름들, PC, 서버, 완제품 이런 부분 그게 인텔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인텔의 수요나 매출 기회에 따른 리스크 이런 부분으로 발목을 잡을 수 있다. 공급 부족 현상 때문에 최대 리스크 이것 때문에 1분기 매출액이 4분기보다 어떻게 보면은 떨어질 가능성 이런 부분이 언급됐다라는 거에 시장이 발작 버튼을 누르는 그래서 주가가 시간의 거래에서 급락하는 흐름들이 있었다. 이런 부분 좀 말씀드리고요. 시간의 거래에서 이 이슈 나온 이후에 반도체 장비주 그리고 하드웨어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농후해졌기 때문에 스토리지 기업들, 메모리 이런 부분도 함께 좀 빠지는 흐름들이 나타났다는 게 일정 특징이니까 보시고요. 이걸 잘 딛고 일어날 수 있을지는 계속적으로 좀 추적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다보스 포럼에서 중요한 연설들이 좀 나왔는데요. 일단 오픈 AI 이사회 의장의 발언부터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인텔 이슈 나와서 좀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기술이 혁신 이런 부분으로 이제 빠르게 나오면서 그리고 선보이면서 이게 경제 여러 가지 산업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다라는 가능성으로 또 기대감으로 오른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사회 의장이 이제 시장에서는 자본을 구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리한 자본과 그리고 어리석은 자본이 지금 혼재돼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모든 기술 계층 경쟁자가 너도 나도 시장에 뛰어들어서 경쟁을 하고 있는 바 지금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이제 과잉 투자에 대해서 경고성 메시지를 날린 거죠. 결국 우리는 포트폴리오를 볼 때 이후에 부적격한 기업 그리고 도태된 산업 그리고 돈을 벌지 못하는 기업 이런 부분 그리고 그런 부분이 남아서 또 산업 통폐합 M&A 같은 것도 할 수 있고요. 적대적인 뭐 인수합병 할 수 있고요. 그런 식으로 앞으로는 이 흐름이 갈 것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브렛 테일러 오픈 AI 이사회 의장과 같은 비슷한 말들은 그동안 좀 있어 왔습니다. 주요 투자자들도 공통적으로 언급됐고 그래서 머니코드에서도 이제 AI 시대는 무엇보다도 포트폴리오 관리를 잘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언급드린 게 생각이 나는데요. 이런 부분으로 경고성 메시지가 나왔다라는 부분. 그런데 어쨌든 AI 버블 가능성은 있지만 이 의사회 의장조차 그러나 AI 기술에 대해서는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은 일부 포함을 시켰습니다. 아직 발전 곡선의 시작점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발전할 여지는 있다. 그런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옥석가리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 결국 왔구나. 이런 부분으로 투자에 좀 유의하시면서 괜찮은 기업 가리기 이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발표죠. 원래 이제 머스크 CEO는 다보스 포럼에 연설이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뭐 하루 전 이제 깜짝 등장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이 나오면서 결국 발언을 했네요. 블랙록 레리 핑크 회장과 이제 대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얻을 수 있었고요. 앞서서는 CNBC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알 수 있었고, 앞서서 오픈AI는 테슬라가 결과적으로 4% 상승하면서 마감됐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주와 로봇 공학에 대해서 굉장히 미래의 중요한 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이제 테슬라 투자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 올해 말에 미국 전역에 로보택시 보급 예사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사실 근데 지난 7월이었습니다. 작년 7월에
거의 미국 인구 절반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우리가 자율주행 관련해서 호출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얘기했지만 결국 실패했었죠. 그리고 이런 뭐 로보택시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는 FSD라고 완전 자율주행을 지금 장착해서 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그걸 이제 진행하고 있는 과정인데 아직 완벽하게 당국 승인이 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주가가 출렁이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오스틴의 약 50대 로보택시 운영 이런 이슈와 더불어서 일부는 아예 뭐 감독관도 없이 완전 무인으로 전환에 대한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폭발적인 그런 모습이 나올지는 모르는 거죠. 그리고 반대적으로 리스크도 있는 거고 하지만 이제 모건 스탠리는 연말까지 1,000대 로보택시 운영할 수 있다라는 예상 이런 의견도 냈으니까 보시고요. 일단 테슬라 입장에서는 올해 말 정도에 저녁에 로보택시 돌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보급 예상입니다. 그리고 유럽, 중국, FSD 승인 기대까지 이런 부분이 좀 기대가 맞물릴 가능성이 있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루빨리 로보택시가 다니는 모습 좀 궁금하긴 하네요. 어떤 모습일지. 어쨌든 올해 말에 보급 예상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 좀 챙겨보시고요. 근데 우리가 투자자 관점에서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자는 이제 웨이모인데 웨이모가 조금 더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로보택시만 두고 봤을 때 어떤 포인트로 봐야 될지는 이 비교 분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웨이모의 로보택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이미 6개 도시입니다. 오스틴, 애틀란타, LA,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마이애미 등등에서 2,500대를 운영해서 차별화된 흐름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미 마이애미 서비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00명 대기자도 확보했다 이런 데이터도 나오고 있고요.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레벨 4예요. 그런데 테슬라는 레벨 2입니다. 그래서 기술 격차가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의미, 이런 부분도 잘 보시면서 테슬라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 스페이스X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IPO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큰 대형 은행사와 함께 그런 딜을 추진한다라는 이슈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만나보면요. 그게 이제 월가 4대 은행과 사상 최대 IPO 논의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오늘 장 초반 조금 시작하고 나서 스페이스 X 관련해서 관련주들이 튀어오르는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또 테슬라 CEO가 뭐를 얘기했냐면 지금 AI 발전의 최대 제약이 에너지, 전력 부족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태양광 에너지 그리고 자연 냉각 에너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게 가능한 가성비 있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우주 궤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좀 연결되는 것 같아서 갑자기 생각나서 이 부분도 좀 꺼내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우주 공간이라는 게 차세대 AI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고 거기서 운영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최적의 장소가 될 것이다. 이런 언급도 했으니까 이 부분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서서는 자율주행 말씀드렸는데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내년 말에 시중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판매가 될 가능성 이런 부분을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AI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한 게 AI 지능이 엄청 사람보다 뛰어날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5년 내에 인류의 머리, 두뇌, 지능을 모두 총합한 것보다 AI가 훨씬 똑똑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대표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뭐 옵티미스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 보편적인 풍요 시대 이런 부분을 또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연결고리가 다 투자 포인트에 오늘 서려 있네요.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제 5,000피 주역을 만든 그런 성공 동력 이런 부분이 2차 전지 관련주가 또 열리를 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 딱 시작하자마자 2차 전지 관련주가 튀었다가 뭐 일부 차익 실현 매물 나와서 잠시 뒤로 빠졌지만 다시금 부상할 수 있는 K배터리, 전고체 관련주 그리고 이런 부분에 따른 상징적인 의미 굉장히 중요해서 첫 번째 머니코드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배터리주 사실 전기차 캐진 때문에 굉장히 힘든 나날을 보냈었고 작년 떠올려보면 ESS라는 강한 성장 모멘텀이 붙으면서 불을 뿜었다가 다시금 주춤하다가 현재 만난 게 이제 로봇입니다.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그러면서 그 배터리 차기 성장 동력으로 낙점한 이후에 K배터리 관련주가 어떻게 갈 수 있을지 그런 시나리오도 생각하게 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배터리
배터리에 대한 그런 개념 이해나 저 로봇에 대한 개념 이해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거는 사람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로봇, 아틀란스 이런 로봇이 잘 움직이기 위해서는 배터리 이런 부분이 잘 장착돼야 되는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 공간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딱 봐도 가슴 저 부분밖에는 생각이 안 들죠. 그래서 그런 탑재 공간의 제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로봇은 여러 가지 작업 활동을 하는데 그 고난이 작업을 할 때 굉장히 뭐라고 할까 고출력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런 로봇 하나 움직이는 데는 그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굉장히 질이 중요하다, 이런 부분으로 투자 포인트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비교하게 되는 게 중국 배터리와 K 배터리입니다. 근데 중국 배터리보다는 우리나라 배터리가 더 좋을 것이다라는 가능성 때문에 어제 이어서 오늘도 긍정적인 흐름들이 받고 있는 거고요. 일단 중국 LFP 배터리죠. 근데 LFP 배터리만으로 안 된다라는 게 중론입니다. 왜냐하면 LFP 배터리는 가격이 저렴하고 그리고 뭐 안전성 이런 우수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거 에너지 밀도가 떨어지거든요. 삼원계, 우리나라는 이제 삼원계 잘하잖아요. 에너지 밀도가 약 30% 낮고 무게도 무겁다 보니까 로봇 같은 경우에는 가벼우면서도 밀도 높고 어쨌든 그런 배터리가 딱 장착돼야지 로봇들이 막 다닐 수가 있는데, 밀도 낮고 무게에 대한 부담도 있으니까 LFP 배터리만으로는 탈락,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이 잘하는 삼원계 NCM 배터리, 이게 이제 적격이다라는 부분으로 테슬라나 현대차가 K 배터리와 협력하는 흐름들이 자주 언급되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근데 한국의 NCM 삼원계 배터리가 유리한 이유는 LFP가 없는 강점을 갖고 있죠. 여기는 에너지 밀도가 높다라는 거고, 전고체 배터리 최근 많이 얘기가 나온 이유가 이게 배터리의 게임 체인저로 부각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를 잘 만드는 기업들이 결국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서 대표 주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독주 체제가 강화될 수 있다라는 전략들 지속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고체 배터리가 배터리계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삼원계가 배터리가 에너지 밀도가 높아서 LFP 배터리 대비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삼원계의 에너지 밀도 여기가 챙길 수 있고요. 게다가 LFP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는 안정성, 이런 부분도 더해서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까지는 상용화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살면서 세월이 지나다 보면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집 안까지 들어와서 우리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 역할을 할 텐데, 그렇게 따지면 집 안에 들어온 로봇 절대 불이 나면 안 되죠. 화재의 위험성 이런 부분을 극히 낮추고 안정성을 높여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K 배터리, 특히 전고체 배터리 이런 부분은 더 눈여겨볼 가능성이 있다라는 데 점수를 지금 주고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K 배터리사와 협력을 강화하는 흐름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만나보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3사를 눈여겨보게 되는데,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이 대표적입니다. 이미 테슬라 옵티머스에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에너지 밀도가 높은 46, 80 배터리 탑재, 이런 게 이제 이미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 베어 로보틱스라는 기업과 함께 배터리 공급 MOU도 체결한 바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생산한 생산용 이런 로봇,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부터 원통형 배터리를 단독 공급한다,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터리 부분에서는 또 한 번 에너지 솔루션이 불기둥을 뽐을 수 있을지, 이런 거는 좀 긍정적인 시나리오니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해서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기아와 이제 협력하는 부분이 있는데, 로봇 전용 배터리를 이제 공동 개발하면서 긍정적인 힘이 나올 수 있을지, 워낙 전고체 배터리 부분에서 눈여겨보는 예전부터 좀 전략을 세워놨기 때문에 긍정적인 결론 도출이 될 수 있을지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수익 창출 시기가 언제냐 굉장히 궁금해하실 텐데, 일단 로봇 산업의 현장 배치는 2028년 전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년 전후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뭔가를 벌어들인다 그런 건 아니지만 추후 매출 성장이 가시화될 가능성, 이런 부분을 보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현대차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도
2028년 비슷하죠. 이 전후 미국 조지아 공장에 이제 투입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건 이제 긍정적인 게 한 번 충전하면 꽤 오랫동안 로봇이 활동할 수 있고 배터리가 방전됐다가 하면 스스로 가서 교체하는 그런 또 우리가 생각하면 신기한 그런 장면들이 이제 앞으로 연출될 것 같은데 그런 흐름으로 앞으로 이제 배터리 회전율이 상승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배터리 제조사의 매출 증가에 대한 그런 기대가 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K배터리주가 로봇을 장착하면서 다시 한번 전기차 캐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 있게 글로벌 시장에서 보고 있다. 이게 핵심이니까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굳건하게 좀 잘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키움증권에서 오늘 아침에 올해 영업이익입니다. 굉장히 상단을 또 높였더라고요. 그게 170조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를 20만 원으로 또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주가가 싸냐 비싸냐 많이들 고민하실 텐데 키움증권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지금 그 주가의 위치를 따질 때가 아니다. 지금 우리가 삼성전자 투자할 때 볼 것은 실적 얼마나 좋아질 수 있을지 그리고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상승 촉매제가 무엇일지 이걸 판단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영업이익을 170조 원으로 바라봤다라는 건데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게 1년 사이에 거의 300%가 성장하는 그런 영업이익단의 수준입니다. 그 이유를 좀 적어놨는데요. 디램 판가, 낸드 가격, 그리고 HBM4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에 있다라고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키움증권에서는 디램 판가를 78%에서 106%로 올릴 것이다 이렇게 봤고요. 낸드 가격은 50%에서 91% 올라갈 거라고 봤고요. 이렇게 범용 디램에서 잘해주고 수익성에 받쳐주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HBM4에 대한 인지 이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HBM4 가격 협상할 때 우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결국 가격도 올리고 수익도 잘 만들어내면서 긍정적인 패턴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최근 파운드리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사실 4조 원 영업 적자가 예상이 됩니다만 적자 폭이 축소될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8인치 업황이 회복되고 있고 12인치 선단 공정의 가동률이 상승하고 있어서 결국 적자 폭이 줄어들 것으로 봤고 그래서 주가가 당분간 강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키움증권에서 본 거거든요. 그래서 목표 주가도 20만 원으로 올린 거고 디램 3사 중에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고 하면서 주가 레벨 역시 제시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KB증권, 삼성전자, 테슬라의 AI 생태계까지 먹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피지컬 AI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고부가 저전력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테슬라 휴머노이드도 그렇고 자율주행도 그렇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삼성전자의 제품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삼전이 최대 수혜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구조는 만들어놨습니다. 뭐냐면 메모리와 파운드리 간의 수직 계열화, 메모리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다른 고객사들의 제품도 만들어주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이고요. 메모리 반도체 처리 속도도 향상되면서 전력 효율 고도화라는 부분을 지금 이뤄가고 있기 때문에 강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내년 텍사스 테일러 공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하게 되면 옵티머스, 로보택시 그리고 AI의 두뇌 그 핵심 칩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율주행용 AI5, AI6까지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자율주행용 AI5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이 한 50%인데요. TSMC 몰아내고 AI6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독자적으로 독점 구조로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100% 가져가기 때문에 여기에 물량에 따른 실적, 업사이드 이런 부분도 잘 열어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삼성전자가 테슬라 매출 비중이 내년 3%에서 29년도에는 20% 그리고 31년에는 30%까지 간다고 하거든요. 결과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테슬라의 파운드리 고객사가 거의 삼성전자가 3분의 2를 차지하는 바 굉장히 비중이 많아진다는 데에서 목표 주가 상향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 파운드리 올해 실적 적자가 줄어들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해드렸는데 파운드리 실적이 작년 7조 적자에서 내년 흑자 전환에 대한 가능성 언급이 됐으니까 국내 증권사의 그런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시각 이런 부분도 함께 파악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UBS에서 현대글로비스 목표 주가를 대폭 상향했습니다. 이전은 17만 5천 원이었는데 28만 5천 원을 올려잡았고 일단 좋은 소리만 일단 하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을 11%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가치 반영에 따른 주가 상승 이런 부분을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총 대비 그리고 이 기업이 로봇에 대한 레버리지 효과가 그룹 중에서 가장 크다라는 언급도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12개월간 지금으로부터 1년간입니다. 로봇 테마에 대한 열기는 지속될 것이다라고 가능성도 언급을 했습니다. 게다가 수수료, 항만 수수료나 아니면 관세 리스크도 이미 일부 완화가 돼 있다라는 언급도 놓치지 않았죠. 올해 그런데 주가가 많이 급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주가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사실 주가의 위치가 높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중립은 유지했거든요. 게다가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빨리 해소가 돼야 된다라는 정책적인 메시지도 나오는 것 같은데 단기간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임박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주주 가치 영향력이 좀 제한적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 이유를 중립으로 유지했습니다. 어쨌든 목표주가 대폭 상향했지만 현재 주가에서 룸은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중립을 유지한 이후 UBS의 현대글로비스를 바라보는 시각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권주 강하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STO 관련주 강하고요. 제가 브리핑하기 전에 단화를 보고 왔었는데 상한가 같더라고요. 어쨌든 STO 관련주가 굉장히 강한데 거기에 최대 수혜주가 누가 될 것인지를 오늘 아침에 하나증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올해 1월 토큰증권 도입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요. 현재 가상자산 2단계 법안 논의 중이죠. 그래서 뭐 가상자산에 대해서 사업자의 분류를 어떻게 하겠느니, 업무 범위를 어디로 좀 제한하느니, 그리고 시장 인프라, 이거는 뭐 상장 그리고 뭐 공시 이런 부분까지 다 해당이 되겠지만 그런 규율을 좀 명확히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3월 국회 통과를 할 것이다라고 예상했습니다만 지금 밀릴 것으로 보이거든요. 6월 지방선거 있습니다. 그 앞두고 법안 처리가 좀 지연될 가능성은 있어서 보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증권에서는 제도권 편입은 시간 문제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증권사가 여기에 수혜가 될 거라는 언급을 했는데 왜냐하면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합니다. 수수료를 먹고 연결해주면서 수수료를 먹는 구조인데 이런 것들이 생기면 아무래도 이제 상품이 더 늘어나는 거니까 긍정적인 흐름이겠죠. 그래서 하나증권에서는 최대 수혜주는 미래에셋증권이라고 얘기했고 오늘 이런 흐름이 반영됐는지 오늘 미래에셋증권이 52주 신고가 같고요. 하나 더 얘기해서 예전에 이제 머니코드에서 NH투자증권 말씀드렸는데 NH투자증권 역시 오늘 52주 신고가 같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미래에셋증권 하나증권에서 탑픽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이 가상자산에 대해서 밸류체인 확장을 가장 적극적으로 한 증권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코빗을 인수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인프라 확충을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더 할 예정이고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홍콩 법인 산하에 디지털 법인을 설립을 하면서 글로벌적으로 뭔가 시각을 좀 확장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실적에 좀 코앞에 있는 것보다 중장기적으로 실적 구조가 나아질 가능성 여기에 베팅을 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거래, 결제, 보관 인프라 역량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란 말도 덧붙였습니다. 오늘 증권주, STO 관련주가 함께 묶어서 가는 이유 하나증권의 리포트 안에서 그 답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잘 주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큰 트렌드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